이혼녀가 동창회를 왜 와? 창피하지도 않아? 30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에서 한정숙은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동창생 셋이 그녀의 얼굴 위로 술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동창생들은 몰랐습니다. 유리문 너머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는 걸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거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송림원에는 여고 30주년 동창회가 한창이었습니다. 12명 남짓한 동창생들이 넓은 좌식룸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자리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박미영이 있었죠. 올해 2번째 매장 오픈했어. 강남이랑 판교 2곳이니까 이제 월 수입이 꽤 되지. 미영은 손목에 찬 금색 시계를 슬쩍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명품 가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외제차 키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었거든요. 동창생들의 시선이 그 키에 머물 때마다 미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미영이가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성공했어. 남편도 대기업 부장이잖아. 이수연이 미영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연은 학창 시절부터 미영 옆에 붙어 다니던 아이였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네요. 최윤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정식집 입구의 나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소박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치마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거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어깨에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저거 한정숙 아니야.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숙?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아이. 남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정숙이 10년 만에 동창회에 나타난 겁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은 이미 정숙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고 있었죠. 정숙아, 어서 와. 얼마만이야 이게. 정숙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건넨 술잔을 받아들며 어색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거든요. 응, 오랜만이다 미영아. 다들 잘 지내고 있었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동창회에 나온 이유가 있었죠. 3년 전 이혼 후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버텨온 시간들. 새벽 5시에 일어나 화훼시장에서 꽃을 떼어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그 외로움이 한계에 달했던 겁니다. 옛 친구들의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수가 너 옷이 좀 그렇다. 우리 동창회가 여기 송림원인 건 알고 온 거지. 코스 하나에 12만 원인데야. 미영의 말에 수연과 윤아가 킥킥거렸습니다. 정숙의 귀가 빨개졌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죠. 요즘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미안해. 바쁘긴 뭐가 바빠. 그나저나 너 남편은 요즘 뭐해? 같이 오지 왜 혼자 왔어? 미영이 슬쩍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루만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쏠렸거든요.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혼했어. 3년 전에. 그 한마디에 루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의 눈이 번쩍 빛났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뭐 이혼을 했다고. 세상에 그 잘생겼던 남편이랑. 미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안타까움이 아니었죠. 학창 시절부터 정숙에게 느꼈던 질투심이 30년 만에 통쾌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한정식집 건너편 카페 창가에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지만 점퍼의 지퍼는 해져 있었고 운동화도 낡아 있었죠. 남자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정식집 2층 불빛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자의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꽃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숙의 모습이었죠. 미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미영의 입에서는 독이 묻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실 미영이 정숙을 싫어하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체육대회 날 미영이 좋아하던 옆반 남학생이 정숙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걸 본 그 순간부터 미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가시는 빠지기는커녕 더 깊이 파고들어 있었네요. 수연과 유나도 미영의 기세에 편승해 정숙을 향한 조롱에 가세했죠. 정숙아, 근데 이혼 사유가 뭐야? 설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미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느릿느릿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야. 사정이 좀 복잡했어. 사정이 복잡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바람을 폈든 내가 바람을 폈든 둘 중 하나잖아. 수연이 미영의 말에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을 빤히 쳐다보았거든요. 12명의 동창생 중 나머지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영 앞에서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위자료는 받았어. 미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위자료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서로 합의해서. 세상에.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는 거잖아. 미영이 박수를 한번 치며 웃었습니다. 수연과 유나도 따라 웃었거든요. 미영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잔이 아닌 정숙의 접시 위에 천천히 술을 부어버렸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위로 소주가 흥건하게 고였거든요. 이혼녀한테는 이 정도 대접이면 충분하지. 안 그래.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주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3년간 혼자서 버텨온 시간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참는 법이었죠. 새벽 화훼시장에서 무거운 꽃상자를 나를 때도 비 오는 날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지킬 때도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욕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정숙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미영아, 그 정도면 됐지 않아. 동창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미영이 날카로운 눈으로 돌아보자 바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됐긴 뭐가 됐어. 내가 틀린 말 했나? 52살에 이혼하고 꽃집이나 하고 있으면서 여기 코스 요리 먹으러 올 자격이 있냐고. 미영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거든요.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죠. 30년 전 같은 교실에서 웃고 떠들던 친구가 지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수연이 정숙의 낡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저 가방 봐. 우리 엄마도 저런 거 안 들어. 시장 갈 때나 쓰는 가방이잖아. 유나까지 웃음을 터뜨렸죠.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소주에 젖은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들고 있었죠. 정숙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건너편 카페에 앉아있던 남자는 한정식집 2층 창문에 비치는 그림자들을 보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일어서는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남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정식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남자의 낡은 운동화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정숙이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하자 미영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아직 장난기가 가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숙이 도망가려는 모습이 미영의 가학적인 본능을 더 자극한 거죠. 어디가? 밥은 먹었으면 축의금은 내고 가야지. 미영이 정숙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정숙이 놀라서 몸이 흔들렸고 어깨에 걸린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가방 입구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핸드크림 하나, 손수건 하나, 그리고 흰색 봉투 하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영이 재빠르게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거든요. 3만 원. 겨우 3만 원이야. 미영이 봉투 안에 지폐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룸 안의 동창생들에게 보여주듯 흔들었거든요. 수연이 입을 막으며 웃었고 유나도 고개를 돌리며 킥킥거렸죠. 여기 코스 요리 1인분이 12만 원인데 축의금이 3만 원이래. 이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지. 맞아. 이 돈이면 여기 물수건 값도 안 돼. 수연이 거들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거든요. 정수가 차라리 안 냈으면 덜 창피했을 텐데. 미영이 지폐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부채질하듯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뭐야? 우리 매장 알바생 시급도 안 되는 돈을 축의금이라고 냈어. 정숙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3만 원. 그건 정숙이 이틀 동안 꽃 배달을 해서 번 돈이었거든요. 아침마다 무거운 화분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었죠. 이번 달 가스비를 아껴서 만든 봉투였습니다. 동창들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거라는 기대를 담아서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려줘. 그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야. 미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정숙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거든요. 봉투가 정숙의 이마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3만 원짜리 지폐 3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이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주었거든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은 무릎이 시렸지만 정숙은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무릎의 통증이라도 느껴야 눈물을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꼴 좀 봐. 이혼녀가 바닥에서 돈 줍는 꼴이라니. 수연아 사진 찍어둬. 수연이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미영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한마디 더 보탰거든요. 단톡방에 올려. 정숙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다들 알아야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이를 악물고 지폐를 가방에 넣는 정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정식집 1층 입구의 유리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거든요. 2층 룸에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 무릎 꿇고 돈을 줍는 정숙의 뒷모습, 그리고 그걸 비웃으며 사진을 찍는 여자들. 남자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빨을 꽉 깨무는 소리가 남자 자신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크게 울렸거든요. 남자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죠. 1층 홀에 있던 직원이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를 보고 손을 저었습니다. 손님, 여긴 예약제입니다. 예약 없이는 입장이 안 되시는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2층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을 2칸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직원이 당황해서 뒤따라갔지만 남자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2층 룸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중년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넓은 어깨에 굳은 표정. 그의 눈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숙에게 그리고 웃고 있는 미영에게 차례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죠.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숙의 표정이 경직됐거든요. 룸 안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의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고급 한정식집의 분위기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거든요. 미영이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어머, 이 아저씨 뭐야? 여긴 예약 손님만 오는 데인데. 배달 기사분이세요. 미영의 말에 수연과 유나가 킥킥거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남자의 시선은 오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정숙에게만 향해 있었죠. 정숙이 황급히 무릎에서 일어나며 남자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작은 몸짓 안에는 3년간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었죠. 남자가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정숙의 젖은 어깨를 닦아주었거든요. 소주에 젖은 니트 위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남자의 손은 크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의 손이었죠.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남자와의 관계를 들키면 안 됐죠. 3년 전 수십억 빚의 무게에서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혼이었으니까요. 정수가 이 아저씨 누구야? 설마 새 남자친구야? 미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의 입가에는 새로운 조롱거리를 발견한 사냥꾼의 웃음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남자의 낡은 점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들었죠. 남자친구라기엔 좀 그렇지 않아. 저 옷 좀 봐.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저거보다는 낫겠다. 유나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미영이 술잔을 들고 일어서더니 남자 앞으로 다가갔거든요. 남자의 점퍼 소매를 손가락으로 잡고 비비듯 만져보며 말했죠. 아저씨, 이 옷 어디서 샀어요? 재활용센터. 우리 매장에서 이런 옷 입고 오면 출입 금지시키거든요. 미영의 말에 룸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숙의 어깨를 닦아주던 손만 잠시 멈췄을 뿐이었죠. 정숙이 남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요. 제발.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정숙을 내려다보았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3년 전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놓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두 사람의 눈 속에서 동시에 흔들렸거든요. 정수가 저 아저씨가 가라는데 안 가네. 혹시 돈 때문에 만나는 사이야. 아니 저 꼴로 돈이 있겠어. 글쎄. 미영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들어 남자와 정숙을 함께 찍으려 했거든요.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자. 정숙이 새 남자라고. 완전 대박이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숙의 어깨에 손수건을 올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조용히 룸 구석의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이요. 미영이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뭐야 이 아저씨. 앉기까지 하네. 여기 자기 집이야. 남자는 대답 대신 미영을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미영이 순간 움찔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미영은 술잔을 채우며 동창생들과 다시 웃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미영은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미영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기분이 더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이 반짝거렸거든요.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의 존재가 미영에게는 또 다른 조롱의 소재였죠. 미영은 자신의 명품 가방 위에 손을 올리며 동창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의 왕은 자신이고 정숙은 한낱 구경거리라는 확신이 얼굴에 가득했거든요. 정수가 근데 솔직히 말해봐. 저 아저씨 어디서 만났어? 노숙자 쉼터야 아니면 무료 급식소야? 미영이 깔깔거리며 수연에게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거든요. 정숙의 니트 소매에는 아직 소주 얼룩이 젖어 있었죠. 미영아, 그만해줘. 부탁이야. 그만은 무슨. 내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기 분위기 좋잖아. 미영이 다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의 접시가 아니라 정숙의 머리 위에 술을 부으려는 기색이었거든요. 정숙이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바로 그때 동창생 중 하나가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같은 동창인데. 뭐가 심해? 이혼녀 주제에 여기 와서 밥 먹고 축의금 3만 원 내는 게 더 심하지. 미영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거든요. 소주 대신 물이었지만 미영의 의도는 분명했죠. 물잔을 높이 들어 정숙을 향해 기울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내려놓으시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룸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 무게감이 룸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미영의 손이 멈칫했거든요. 물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창생들의 수다가 멈추고 수연의 킥킥거리는 웃음도 사라졌거든요.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죠. 낡은 점퍼 안에 넓은 어깨가 드러났고 180이 넘는 키가 룸 안에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무서운 척하지 마세요. 여기 내 단골이에요. 미영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미영을 한번 보고 정숙을 한번 보았습니다. 정숙의 젖은 옷, 빨개진 눈, 그리고 바닥에서 주웠던 구겨진 봉투. 남자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거든요. 남자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전화 한 통을 걸었죠.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자가 짧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 했습니다. 3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통화였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경찰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사장님하고 나 아는 사이거든요. 미영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손은 여전히 물잔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아니었고 경멸도 아니었죠. 차갑고 건조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구석 의자에 앉으며 팔짱을 꼈거든요.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정숙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제발 그냥 가자.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거든요. 남자의 입에서 나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못 참겠소. 정확히 15분이 지났습니다. 룸 안에서는 미영이 다시 동창생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있었거든요. 남자의 전화 따위는 이미 잊어버린 듯 했죠. 미영은 정숙에게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커피숍 확장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3번째 매장 열 거야. 이번엔 청담동이지. 건물주가 나한테 직접 연락 왔거든. 수연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미영이 언니야. 3번째 매장이라니 대단하다. 미영의 목소리가 룸 안을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거든요. 1대, 2대, 3대, 4대. 총 4대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정식 집 앞 도로에서 울렸죠. 고급 식당가의 토요일 밤이었지만 4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거든요. 언니, 저거 좀 봐. 밖에 무슨 차가 저렇게 많아. 전부 외제차야. 한정식 집 앞에 검은색 대형 세단 4대가 일렬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검은 차가 아니었거든요.
한 대에 억대를 호가하는 수입세단이 4대나 줄지어 있었죠. 차에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명이었거든요. 한결같이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일렬로 한정식집 입구를 향해 걸어왔죠. 미영이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장례식장이야 이게. 아니면 영화 촬영이라도 하나. 저 차들 내 커피숍 앞에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1층에서 소란이 들려왔거든요. 한정식집 사장 권태호가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죠. 권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의 목소리에는 평소 손님을 맞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마치 대통령이라도 온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죠. 평소에 미영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던 그 권태호가 정장 차림의 사람들 앞에서는 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수연에게 속삭였거든요. 저 사장 왜 저래? 우리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굽히더니. 저 사람들 뭔데? 글쎄, 혹시 조폭 아니야?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2층 룸 앞에 도착했거든요.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룸 안을 한번 둘러보았죠.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거든요. 12명의 동창생 전원이 숨을 멈추었죠. 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기울어지며 술이 테이블 위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미영의 시선이 구석의 남자에게 그리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에게 번갈아 오갔죠. 수연이 유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이라니. 저 아저씨가. 무슨 대표?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받아들고 미영을 바라보았거든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그 눈 속에 있었죠. 미영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거지라고 비웃었던 남자에게 8명의 정장 사내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죠.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영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거든요.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대표이사 강민호.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성건설. 강남과 판교 일대에서 대형 상가 건물 12채를 보유한 중견 건설그룹이었거든요. 자산 규모 500억. 미영이 매일 출근하는 커피숍이 입점한 그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이 남자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한성건설이면 우리 매장이 있는 건물.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거든요. 맞습니다. 강남점과 판교점 모두 저희 회사 소유 건물에 입점해 계시죠. 미영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커피숍 2곳의 임대료가 합쳐서 월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 돈을 매달 내는 곳의 건물주가 바로 지금 자신이 거지라고 비웃었던 남자라는 사실에 미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민호가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거든요.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죠.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민호의 말에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3년 전 사업의 실패에 수십억 빚을 졌을 때 정숙이 빚의 전가를 막기 위해 스스로 서류상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
자기 인생을 걸고 남편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이혼 후 이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꽃집에서 일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정숙이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술을 쏟아붓고 돈봉투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슬그머니 휴대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민호가 시선을 수연에게 돌렸습니다. 이수연 씨는 부동산 중개사시죠? 작년에 판교 상가 중개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발주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작년에 수연이 중개한 판교 상가 거래는 수연에게 가장 큰 수수료를 안겨준 건이었거든요. 그 발주처가 한성건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지라고 비웃었습니다. 이 점퍼가 왜 낡은지 아십니까? 민호가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꽃집 전단지였거든요. 정숙의 꽃집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 구겨지고 닳아서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죠. 3년 동안 이걸 넣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 가게 앞을 매일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빚을 다 갚고 다시 이 사람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3년을 이를 악물고 일한 남자. 그 남자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는 3년 내내 아내의 꽃집 전단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미영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미영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500억 자산의 기업 대표였고 버림받았다고 조롱했던 정숙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였다는 사실이 미영의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미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미영이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조금 전까지 정숙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미영 자신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명품 치마가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정숙아, 아니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진짜 몰랐어. 제발 용서해줘. 미영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뒤이어 수연도 무릎을 꿇었거든요. 유나까지 바닥에 엎드리며 울기 시작했죠. 30분 전까지 정숙을 조롱하며 웃던 세 사람이 이제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매장만은 살려주세요. 그 커피숍이 없으면 저는 끝이에요. 미영이 민호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표정 없이 정장 차림의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직원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죠. 강남점과 판교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매장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매장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만 합쳐도 2억이 넘었거든요. 미영이 바닥에 엎드리며 오열했죠. 민호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 씨, 저희 회사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는 오늘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향후 저희 그룹 계열사 전체에서 이수연 씨의 중개를 받지 않을 겁니다. 수연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성건설 관련 거래가 수연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바닥을 치며 울었죠. 룸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동창생들은 입을 다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미영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아무도 미영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연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이혼한 게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한 선택이었거든.
정숙이 미영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만 원이 적다고 했지. 그 돈은 이틀 동안 꽃을 배달해서 번 돈이야. 적어도 나는 누굴 밟고 올라서서 번 돈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꽃집을 지키며 단련된 목소리였거든요. 미영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죠. 유나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도 미안해. 나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웃었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정숙의 젖은 어깨에 자신의 낡은 점퍼를 걸쳐 주었습니다. 3년간 아내의 꽃집 전단지를 품고 다녔던 바로 그 점퍼였거든요. 정숙이 점퍼를 여미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두 사람이 룸을 나섰습니다. 미영과 수영과 유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거든요. 30분 전 정숙이 무릎 꿇고 돈을 줍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미영이 이마를 대고 있었죠.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양옆에서 호위했거든요. 한정식집 사장 권태호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문을 열어주었죠. 한정식집 밖 봄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보내지 않을게. 그동안 고생 많았소. 정숙이 민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어깨였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